시작하겠습니다. 서울의 봄. 빼앗긴 데도 봄은 오는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의 봄이란 영화를 보고 나서 참 보셨죠? 다 보고 네. 안 어, 보셨지만 뭐 얼추 어떤 네. 내용인지는 아시잖아요. 실제로 있었던 일을 모티브로 해서 영화한 거고 실제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이었고요. 지금으로부터 43년 전 그리고 그때 당시에 거의 많이 돌아가셨지만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활약하셨던 분들 중에 여전히 살아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역사이면서도 이제 우리 현실 정치의 거의 이제 끝물인데 사실 그 사건 하나만 다루기에는 그 사건만 가지고는 다 알기는 좀 어렵고요. 그 사건을 둘러싼 그러니까 12.12 사태라는 그 사건을 둘러싼 우리나라의 어떤 근현대사의 흐름을 훑어보려다가 조금 더 가서 시대를 좀 논해보고 싶었어요. 어떤 시대냐면은 우리나라가 1945년에 일본으로부터 해방이 되고 나서 6.25 전쟁을 얼마 안 있어서 겪고 거의 제로 혹은 마이너스 수준의 최악의 상황에서부터 지금 뭐 저기 보면은 잠실 타워 같은 것이 세워진 호화로운 생활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한번 우리가 돌아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되면서 어떤 일들이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결국은 저는 이제 역사란 건 사람을 바라보기 위해서 공부하는 건데 각각의 시대를 겪은 세대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거든요. 뭐 여러 가지 용어로 등장을 한데 우리 요즘은 뭐 요즘 세대를 MZ 세대라고 부르듯이 우리나라에 여러 세대들이 있는데 가령 6.25 전쟁 이후에 박정희 시대를 겪어온 산업화 세대들이 있어요. 베이비붐 세대라고도 하고 뭐 그런 세대라고도 부르고 그 위에 조금 이후에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 어린 시절을 보냈다가 박정희 대통령이 11.6 사태 때 돌아가시고 그 전두환이 정권을 할 때쯤에 대학교를 다니게 된 이제 그 세대를 우리가 86 세대 옛날에는 뭐 586 세대 원희쌤이 딱 이제 그 저희 아버지나 원희쌤이 딱 이제 뭐 그 세대에 속했다고 그 세대의 속성을 모두 다 공유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어쨌든 그리고 그 이후에 막 SNL 같은 데서는 막 X 세대라고 하잖아요. 조금 더 뒤에 나오는 세대 뭐 Y 세대 그리고 지금 우리 MZ 세대 각각의 세대가 물론 그 세대에 속한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건 아니지만 묘한 그들만의 특성이 있는데 그 특성은 그들이 살았던 이 시대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586 세대는 민주화를 위한 투쟁이라는 대학교만 가면은 최루탄과 전경들이 날뛰는 그 시대를 살았던 분들은 그분들의 삶이 있었던 거고 거의 뭐 망해가는 나라를 되살렸던 산업화 세대 분들은 그분들만의 세계관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도 역사를 통해서 공부를 하고 알아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정치사 중심으로 좀 먼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표입니다.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역대 대통령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또 이런 정치 진영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조심스러운 거는 우리 다 각자의 뭐 성향이 있을 텐데 무엇이 옳고 그르다를 논하는 자리는 아니에요. 그 누구를 뽑고 안 뽑고의 자리는 아니지만 알아야 하니까 1대부터 3대까지 여기 이승만 대통령이 있고 이제 윤보선 대통령은 사실 뭐 잠깐 왔다 갔다 하신 분이고 오늘 좀 다룰 주요 인물이 이제 5대 대통령부터 9대 대통령까지 하신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왜 여기 보면은 18년 집권하셨거든요. 18년. 근데 좀 원래 19년, 20년까지부터 봐요. 왜냐면 군정 이제 대통령은 아니지만 실권자였던 시기가 있어서 거진 뭐 한 20년 동안 이 나라의 최고 통수권자인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사실 그 시대를 빼놓고는 대한민국 역사를 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시대를 빼놓고는 서울의 봄을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다 모든 판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12.12 쿠데타와 그 이후에 서울의 봄이 얘기가 될 수 있었던 거고 노태우 정권까지가 이제 노태우 대통령은 선거로 직선제 선거로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당성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노태우 대통령까지는 군인 출신의 대통령이 장기간 집권을 하죠. 이 김영삼 정부를 우리가 문민 정부라고 해가지고 최초의 이제 최초는 아니죠. 최초는 아니지만 이 군사 정권이 끝나고 나서 처음으로 민간인 출신의 그리고 민주화 운동을 했던 분이 처음으로 대통령이 되시고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도 엄밀히 말하면 탄핵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 어쨌든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따님이기도 하셨죠.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나라 역사에 전 이건 비극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부녀가 대통령이 되셨는데 부녀 모두 좀 안 좋게 그 말로를 마지막에 보내신 거는 안타까운 일이고 이제 그다음 문재인 대통령이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당선이 되시고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께서 되셨는데요.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얘기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1960년 4.19 혁명은 대한민국이 1945년에 해방이 되고요. 대한민국 정부는 1948년에 수립이 됩니다. 그럼 45년부터 48년까지는 뭐 했느냐면은 미국이 군정 통치를 했어요. 우리나라엔 정부가 없었고 38선이라고 선을 그어놓고 위에는 소련이, 아래는 미국이, 그래서 미국 군인들이 우리나라를 통치를 했고요. 그리고 그 군정이 끝나고 사실 원래 38선 이북 북한이랑 남한이랑 합쳤어야 되는데 결국 끝까지 말이 안 맞아가지고 38선 이남만 선거를 해가지고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당선이 되죠. 이승만 대통령 집권 당시에 북한이 김일성이 탱크 몰고 1950년 6월 25일 쳐들어가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이승만 대통령이 계속 집권을 하는데 문제는 이승만 대통령이 독재자로서의 면모를 드러내서 끔찍한 독재를 자행을 하죠. 근데 전쟁 끝나고 나서 국민들은 죽어가고 있는데 자기 정권, 자기의 어떤 권력 욕심에만 계속 취해가지고 독재적 전횡을 펼치고 물론 이제 또 이렇게 말하면은 또 어떤 분들은 싫어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팩트입니다. 왜냐면 이승만 대통령이 실제로 할진 모르지만 이승만 대통령 최측근들은 경찰과 군인들에게 일반 시위대들에게 발표할 것을 명하기도 했으니까 굉장히 나쁜 일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승만 대통령의 전횡을 이기다 못한 1960년 수많은 학생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태를 지켜본 미국. 자, 이제부터 우리나라 역사 얘기지만 미국은 절대 빠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6.25 전쟁, 물론 그 이전부터 대한민국 역사는 지금까지도 제가 볼 때는 미국과는 절대 뗄래야 뗄 수 없어요. 교과서에는 안 나오지만 대한민국 시작부터 지금까지도 미국의 간섭은 항상 있어왔고 미국이 원하는 대로 좀 조정을 하고 싶어 했는데 이 미국도 처음에는 최대한 지켜보려고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미국도 이승만이랑 이제 한 발짝 물러서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 선언을 합니다. 미안, 내가 물러날게.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은 비행기 타고 하와이로 물러나게 되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민주당 정권이 들어오게 됩니다. 아까 그 윤보선 대통령 2년 하신 분, 윤보선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한 민주당 정권이 잠깐 들어섰는데 문제는 이 이승만 독재를 청산해야 될 그 민주당 정권이 더 개판을 치고 나라 꼴이 더 이제 막 난리가 나고 국민들의 원성은 막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막 나라 꼴이 달라지지가 않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총으로 무장한 몇 명의 군인들이 탱크를 몰고 한강대교를 건너서 정권을 장악을 합니다. 쿠데타죠. 그게 1961년 5월 16일 날 일어난 5.16 군사정변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아마 원희쌤 고등학교 때 국사 시간에는 5.16 군사혁명으로 배우셨을 거예요. 근데 명백히 쿠데타입니다. 정당성 없는 군인들이 정권을 잡자. 이제 이때부터 얘기를 시작을 할 건데요. 5.16 군사정변은 박정희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한 일부 군인들이 정권을 장악한 사건이에요. 군대를 이끌고. 그럼 왜 박정희와 군인들은 정변을 일으켰느냐? 첫 번째로 그때 당시 대한민국 군대 내부에 어떤 각축하는 상황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때 당시 대한민국 군대는 어떤 상황이었느냐? 대한민국에 어울리지 않는 기하고 기형적인 집단이었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 대한민국 뭐 지금으로 치면은 우리 어서 들어보지도 못한 우리 아시안 게임 같은 거 보면은 이런 나라가 있었어 막 하는 막 그런 나라들 있잖아요. 막 GDP가 막 전 세계 막 150이라고 어떻게 했다니 이런 그런 수준의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아예 국가로서의 기능이 이제 거의 갖춰지지 못한 나라였는데 대한민국 군대는 최첨단을 달리는 군대였다. 왜냐? 6.25 전쟁을 겪고 나서 미국이 다시는 북한이 넘보지 못하게 대한민국 군대에 엄청난 군사 원조를 퍼부어요. 나라 자체는 발전이 더딘 상태인데 군대 자체는 어마어마하게 근대화되고 최신식 군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좀 기이한 상황에서 군 내부에서의 파벌도 엄청났겠죠. 당시 대한민국 군대가 어떤 파벌이었냐면은 그때가 1960년이면 1945년 대한민국이 광복되고 나서 15년 이후잖아요. 그럼 그 군대 안에는 다양한 출신의 사람들이 이제 군인이었단 말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 그 군대 안에 누가 있었느냐? 일본군 출신. 조선 사람이었는데 일제강점기 때 태어나서 일본인으로 태어나가지고 공부 진짜 열심히 해서 일본 뭐 육사 같은 데 가서 일본에서 군사 교육을 받은 사람. 사실 친일파죠. 엄밀히 말하면. 하지만 아니 해방이 되고 나서 지금 당장 공산당 막아야 되는 상황에서는 이 사람도 대한민국 군대에 껴주고 중국군이라면 이제 공산당 군대 혹은 국민당 군대 어쨌든 뭐 중국 군대 광복군 독립군이죠. 독립군. 사실 대한민국 군대는 이 광복군이 주도를 해야 맞는 거. 하지만 이 광복군의 활약은 미미했습니다. 숫자도 적었고 이 광복군 중에서도 일부는 또 북한에 넘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해방된 대한민국 군대에서 이 광복군의 역할이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만주군은 일본군이랑 거의 동일한데요. 이 만주군은 일본이 일제강점기 때 막 침략하려고 만주 지역을 장악을 하면서 세운 군대인데 여기 만주군 출신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박정희라는 분이 만주군 출신이었죠. 만주군 출신 군인들도 꽤 됐습니다. 그리고 이북 출신 이제 북한에 살았다가 6.25 전쟁 때 공산당에 치를 떨어가지고 내려온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막 섞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도 친할 수 없었겠죠. 이 군 내부에서의 파벌이 엄청 났습니다.
이렇게 파벌이 심한 상황 속에서 군인들의 꿈은 뭐겠습니까? 이게 군 계급도를 보시면은 장교는 다이아몬드 하나 소위부터 시작을 해서 별 다는 계급부터를 우리가 장군이라고 불러주는데 별 한 번 달아보는 게 이 수많은 장교들의 꿈 아니겠습니까? 왜냐면 별 달면은 수많은 사병들이 막 길 닦고 막 산 옮기라고 옮기고 막 그런 권력을 가진 게 별들이니까. 근데 장군 자리는 한정이 돼 있는데 그 자리 올라가진 못하고 그러면은 나는 나름 능력이 있지만 어떤 파벌 싸움에서 배제되고 혹은 출신이 안 좋다는 이유로 장군을 못 달고 그런 진급 적체가 심화되었었는데 그런 진급 적체에 불만을 느낀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박정희 같은 사람도 있었고 육사 8기 여기서 육사는 육군 사관학교를 얘기를 하는데 8번째 졸업생들도 막 이런 거에 불만을 느꼈습니다. 대표적인 이 육사 8기의 그 불만을 느낀 사람이 김종필이라는 사람입니다.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중요한 인물입니다. 여기서 장면이라 하면 누구냐면은 민주당 정권에서 민주당 정권의 대통령은 윤보선이라는 분이 대통령을 하셨는데 당시 민주당 정권의 대통령은 실권이 없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정치를 하는 건 장면이라는 국무총리였거든요. 실질적인 권력을 가진 장면이라는 사람이 군의 감군, 군대 수를 좀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 줄이려고 했을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대한민국 군대는 한국에서 당시 기이한 집단이었다고. 나라 사이즈에 비해 군대는 너무 커서 줄이려는. 그러고 보니까 이제 화가 나 있는 거예요. 마침 거기에 지금 현재 정권을 잡고 있는 이 민주당 정부는 엄청나게 갈등을 하고 있었어요. 아까 윤보선과 장면이 있다고 했는데 윤보선을 따르는 이 구파 민주당 이제 이거 안 외우셔도 돼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면 돼요. 민주당 구파와 장면을 따르는 신파 집권당끼리도 막 싸우고 있고 국민들이 막 굶어 죽어가고 있고 이제 기회를 잡았다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박정희, 김종필 등의 육사 8기, 육사 5기 육사군이 좀 선배들이죠. 만주군 출신의 군인들, 일부 해병대 세력이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여기 민주당 정권을 상대로 여기 보면은 대통령 윤보선과 국무총리 장면은 지금 민주당 정권에 싸우고 있어. 이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다시 얘기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이런 군대와 관련된 모든 일은 이 미국을 결코 빼놓을 수 없어요. 왜냐? 지금도 전작권이라고 해서 전시작전권, 전쟁이 나면은 우리 군의 작전권은 미국에게 있습니다. 6.25 전쟁 이후로 그래. 이때는 평작권까지 전쟁이 아닌 시기에도 군대 이동은 미국의 허락을 받았어야 됐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쿠데타를 일으켰으니까 이 미국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진압을 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이 미국이 대통령 윤보선에게 말을 해요. 내가 저 박정희를 비롯한 쿠데타 세력들 진압을 해주겠다 우리가. 이 윤보선이 그걸 거절을 해버려요. 그럼 왜 거절을 했느냐? 윤보선 생각한 거죠. 얘네를 이용해서 얘를 내쳐버리자. 어차피 얘는 무식한 군인 놈들이니까 나중에 내가 다시 권력을 장악해서 내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윤보선이 거절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일반 대중들 중에서도 정치에 관심이 많은 지식인이라든가 재야 세력, 그러니까 정치에 나서진 않았지만 충분히 사회적 영향력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 이분들은 이미 여기 집권 세력에는 엄청난 실망을 하고 있었고 오히려 이 혜성처럼 등장한 군인들의 약간의 기대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자, 어쨌든 이 쿠데타를 주도한 인물이 바로 이 박정희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박정희라는 인물의 양력을 또 알아보는 것도 중요한데 저의 선배님이십니다. 교사 출신. 대한민국 대통령 중에 유일하게 교사 출신이에요. 그리고 만주 군관학교를 나와서 만주에 있는 관동군의 일본군입니다. 사실상 일본군의 소위 친일파였죠. 엄밀히 말하면 친일파였는데 해방이 되고 나서 우리나라 육사에 다시 편입을 해서 육사 2기로 임관합니다. 원래는 소위로 임관을 해야 되는데 그전 경력을 인정받아서 대위 임관을 받았고 또 재밌는 경력이 하나 있는데 일본군 출신이었는데 1949년 여순 반란 사건이라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게 공산주의 세력의 반란 사건이에요. 근데 이때 관련자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한마디로 공산당 활동도 했었던 인물입니다. 다채롭죠. 굉장히 다채로운 분이세요. 일제강점기 때는 일본 군이었다가 공산주의 활동도 하셨다가 얼른 그래서 진짜 완전 대한민국 역사에서 묻힐 뻔하다가 주변에 이제 영향력 있는 장성들이 구제를 해줘요. 구제를 해주던 중에 6.25 전쟁이 터지게 되고 6.25 전쟁이 되면서 군인들 한 명이 귀한 시기에 극적으로 복권이 되는 거죠. 드라마 같은 인생을 사신 분이고 그 긴 명주를 이어오신 것이 결국은 5.16 쿠데타를 일으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데 이걸 잠깐 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박정희라는 사람을 위시로 한 그 군부가 정권을 잡는데 그래서 이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한 약 20년을 대한민국은 총 3가지 시기로 나눴어요. 첫 번째 2년 동안의 군정기. 이 군정기는 뭐냐면 군복을 입은 군인들이 통치를 하는 시기예요. 대통령은 없습니다. 박정희도 대통령은 아니었고. 그리고
제3공화국식이라고 해서 약 9년 정도의 시기인데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통치를 했던 시기고요. 마지막 제4공화국 유신체제라 하면 이제 유신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이런 시스템이었고요. 이 사람도 한번 소개를 해줄게요. 이 김종필 648기 군인인데요. 이 김종필이 왜 중요하냐면 5.16 군사정변의 쿠데타의 어떤 상징은 박정희였지만 계획하고 실행에 옮긴 거는 김종필이라는 젊은 장교의 머리에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5.16의 플랜은 이제 김종필이 다 짰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김종필이라는 사람이 역사에 남긴 족적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중앙정보부라는 것을 만들어서 초대 중앙정보부장을 해요. 중앙정보부는 뭐냐? 지금은 국정원인데 옛날에는 이제 사람들 몰래 데려다가 남산에 데려가서 이제 이쑤시개로 이렇게 쑤시고 막 전기 고문하고 고춧가루 뿌려가지고 고문하고 원하는 정보를 캐내고 뭐 어떤 중요한 사건 수사를 하던 악명 높은 정보기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CIA라고는 와 비슷한 느낌이라고는 한데 어쨌든 그런 거. 공화당은 정당입니다. 군인인 김종필이 공화당이라는 정당을 만들었다는 건 곧 뭘 의미를 하느냐? 박정희를 비롯한 군인들이 단순히 쿠데타를 일으켜서 민주당 정부를 끌어내리고 끝낼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정치 활동을 하겠다라는 것이 공화당 창당에서 의미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혁명 세력이 정권을 잡습니다. 자, 5.16을 통해서 혁명 세력이 파워를 얻게 되는데, 자, 이 파워를 얻는데 중요한 건 대중의 지지잖아요. 국민들의 지지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이 국민들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서 혁명 공약을 몇 개 발표를 하는데요. 3번과 6번만 보면은 3번에 이 나라 사회의 모든 부패와 구역을 일소하고 국민들의 민족 정계를 다시 바로잡아 청생은 기풍을 진작시킨다. 말씀드렸지만 이때 당시 대한민국이 완전히 썩어 빠지고 부패한 정치인들과 그걸 바로잡지 못하는 어떤 상황, 이런 거를 일소시켜 주겠다, 우리가 제대로 만들어 주겠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렇게 우리 과업이 성취되면 참신하고 양심적인 정치인들에게 정권을 이양하고 우리 다시 군대로 돌아갈 거야. 이 말만 들으면은 너무 믿음직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참신하고 양심적인 정치인에 우리도 포함될 수 있어는 이제 생략이 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5.16 군사 쿠데타 이후에 군인들이 무엇을 하느냐, 지금 생각하면 쇼킹한 일 하나를 하는데 뭐냐면 깡패들 있잖아요. 깡패들 중에서도 이제 과거 부패한 정치인들과 결탁했던 정치 깡패들을 얼마나 사람들이 밉겠어요. 그 깡패들. 이 사람들은 그거를 넘어서 국가 권력에 결탁해서 막 의시되던 인간들. 대표적인 인물이 이정재라는 인물, 그리고 임화수라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다 붙잡아가지고 사형언도 때리는데, 사형언도 때리기 전에 뭘 하냐면은 실제로 이렇게 이렇게 나는 깡패입니다, 국민의 그리고 종로거리를, 서울 시내를 한 바퀴 쭉 돌게 합니다. 어마어마한, 이 사람들 입장에서 어마어마한 수치인데 이 사람들에게 분개하던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거 아니겠어요? 막 사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뭐냐면 지금도 뉴스 보면은 막 우리를 분노하게 하는 극악무도한 흉악범들 많지 않습니까? 막 죄 없는 사람 막 성폭행해서 막 죽이고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막 우리가 몇 사람의 인생을 망쳐놓은 사람에게 고작 징역 7, 8년 선고된 게 너무 미운데, 너무 미워서 이런 놈들을 어떻게 해버리고 싶은데 하는 우리 사회적 불만이 누적이 되어 있잖아요. 군인들은 사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는 거는, 이제 대한민국은 법치국가고 헌법 질서 안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이제 얘네는 헌법을 뛰어넘는 거죠. 초헌법적 권한을 가지고 국민들의 답답했던 걸 막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초적인 것이 자극을 받은 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집권을 하게 되는데, 이 박정희 정권의 최대 과제는 어쨌든 쿠데타로 집권을 한 정권이기 때문에 경제를 성장시켜야 돼. 정당성은 여기서 확보가 된다. 왜냐면 정상적인 루트로 집권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나아가는데, 그래서 1963년에 군인들은 물러납니다. 군정이 끝나고 대신 군인들이 군복을 벗고 양복을 입고 나서 선거에 출마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 박정희 대통령이 그 직전 대통령이었던 윤보선과 선거를 하게 되는데, 윤보선 씨는 이 선거에서 자신이 이길 줄 알았어요. 그래봤자 군인들인데 내가 이길 줄 알았는데, 와, 보기 좋게 박정희가 윤보선을 누르고 정상적인 절차를 통한 대통령이 된 거죠. 이때부터 박정희의 정치가 시작이 되는데, 그럼 박정희는 대통령이 되고 나서 어떤 걸 했느냐,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과 어떤 자신의 정권의 정당성 강화를 위해서 이 3공화국 시기엔 크게 두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로 한일 협정을 조인한다. 이때가 1960년대까지는 우리나라를 36년 동안 지배했던 일본과 국교가 수립되지 않았어요. 수립될 수가 없죠. 그 직전까지 우리를 괴롭히던 놈들이었으니까. 하지만 일본과는 반드시 수교를 했어야 됐어요. 그게 수많은 정권의
숙제였어요. 이승만 정권도 그래서 일본과 빨리 수교를 하고 싶었는데 문제는 이 국민 감정도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죠. 36년 동안 지배받던 한국이 다시 한번 일본에 숙이고 들어가는 거를 국민들에게 보여준다면 그 정치인은 절대 살아남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정치인들은 또 다른 방향에서는 계속 일본과 국교를 재개할 것을 압박을 받습니다. 왜 압박을 받느냐? 여기선 또 미국이 등장하죠. 이 미국은 당시 소련과 냉전 중이었는데 한국이 일본과 커넥션을 이뤄가지고 당시 소련에 이르는 공산주의 진영을 막아줘야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한국과 일본 사이가 안 좋은 것은 미국 입장에선 부담이었던 거죠. 그래서 박정희 정권에게 엄청난 푸시를 합니다. 군인 출신 대통령 박정희, 너 우리가 너네의 정당성을 지켜주지 않으면 너네가 대통령 집권할 수 있을 것 같아? 빨리 일본과 조인을 해. 그래서 이미 오래전부터 이 박정희의 수족 2인자 김종필은 일본의 외무상 오하라라는 사람과 긴밀하게 접촉해서 한일 협정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일본과 우리가 수교를 맺으면은 반드시 돌아와야 되는 게 뭐냐면 36년의 지배에 따른 일본의 보상을 받아야 돼요. 배상금이죠. 그리고 일본 자본의 한국 투자 이런 것도 필요했어요. 왜?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그만한 돈이 필요했는데 결국은 협정을 맺습니다. 대신 우리가 굉장히 많이 양보를 하고 협정을 맺죠. 첫 번째로 일본이 우리에게 돈을 주긴 했는데 그 돈의 이름은 물론 이제 돈의 이름이 있다는 게 웃기지만 배상금, 원래는 배상금이거든요. 배상이라는 거는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주는 돈인데 배상금이 아니라 청구권이라는 기이한 이름이 붙은 돈을 줍니다. 너네가 잘못해서 사고해서 주는 돈인지 그냥 달라니까 주는 돈인지 애매모호한 이름을 붙이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돈을 주긴 줬는데 이 돈을 주고 나서 마지막에 붙은 말이 뭐냐면 이 돈 받은 이후로 한국은 과거 일본의 지배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청구도 더 이상 한국 정부는 할 수 없다라는 명시가 있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국가와 국가 사이의 배상은 끝났지만 수많은 그 위안부 피해자들과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입은 그 피해는 개인이 입은 피해란 말이죠. 그러면 개인의 입장에서 일본 정부나 일본의 어떤 부역 회사들에게 하는 청구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들이 요구하는 배상금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여전히 풀리지 못한 숙제. 일본은 이때 이미 다 줬다라는 입장이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대법원은 아니다, 개인에 대한 배상은 일본 회사에서 따로따로 해줘야 된다라고 해서 실제로 대법원이 판결을 내리죠. 근데 문제는 그거를 지금 대통령이 대법원 판결인데 모르겠어요. 무슨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본인이 대법원 판결을 자꾸 빠꾸를 지키려고 하는데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독도 문제는 그냥 아예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일본 애들은 이제 이것도 또 하나의 빌미가 되는 거죠. 그때 독도 얘기 안 했잖아. 그리고 결과 아직까지 그래서 한일 문제가 남아있고요. 그 결과 6.3 항쟁이라는 항쟁이 대한민국에서 당시 한국 국민들 입장에서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이런 굴욕적인 대일 외교에 대해서. 그래서 대학생들이 또 우르르 몰려가서 시위를 하는데 그때 당시 이제 고려대학교에서 그 6.3 시위를 주도했던 아주 파릇파릇한 젊은 대학생이 있었죠. 그분이 바로 이명박, 당시 고려대학교 학생이었는데 6.3 시위로 감옥까지 갔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나서 이제 졸업을 하고 취직을 하려고 하는데 그 전력이 있으니까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대단하신 분인 게 박정희 대통령한테 편지를 썼대요. 대통령 때문에 제가 취직을 못합니다. 대통령이 풀어줘서 현대 건설에 취직을 해서 정주영 회장을 만나서 셀러리맨 신화를 이뤘죠. 평사원에서 시작해서 사장까지 이뤄간 그분이 이제 이명박 대통령인데 그런 분이십니다. 이런 역사의 흔적에 아주 조금 막 윤리를 찾아라처럼 안 보이는 데 있었던 분이 나중에 막 대통령이 되고 그래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 6.3 시위에 대해서 이 군인 출신 대통령의 패턴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일단 지른 다음에 국민들이 반발하면은 계엄령을 때려요. 계엄령은 뭐냐면은 나라가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대통령이 때리는 건데 이 계엄령이 때려지면은 헌법에서 보장되는 기본권을 그러니까 일부는 지켜주지 않은 상태로 찍어 누르는 거예요. 찍어 눌러가지고 사태를 무마시키려는, 앞으로 많이 등장할 겁니다. 그리고 1차 인혁당 사건이라고 그냥 죄 없는 사람들 억지로 끌고 가가지고 이 사람들이 간첩질했다 조작해서 이제 사태를 돌려버립니다. 이것도 웃긴 게 여기서 박정희 정권이 1차 인혁당 사건으로 한 30명 붙잡아가지고 얘네 기소 때려 이 검사들한테 명령을 했는데 그때 검사들은 패기가 있었어요. 우리 기소 못하겠다, 죄가 없는데 어떻게 기소를 하냐, 싸웠던 일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한 게 베트남 전쟁에 한국 군인들을 파병을 한 거죠. 베트남 전쟁은 간단히 말하면 이것도 세계사적 사건이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북베트남과 남베트남 사이의 내전이에요. 북베트남은 호치민이라는 사람이 이끄는 사회주의 세력이었고 남베트남은 남베트남은 좀 웃겨요. 얘네는 그러니까 미국이 만든 정권이에요. 그러니까 자유주의 세력인데 국가답지 않은 국가였어요. 어쨌든 그래서 북베트남 호치민이 남베트남을 이제 막
밀려오는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남의 나라 내전에 개입을 한 거예요. 왜냐? 사회주의 세력이 베트남을 장악해버리면은 이 공산주의와 어쨌든 대적하고 있던 미국 입장에서 큰 위기를 겪으니까, 그래서 엄청 욕먹어가면서 미국이 개입을 합니다. 이때 미국이 욕 진짜 얻어먹어요. 왜냐면은 이거는 완전히 니들 욕심 채우려고 남의 전쟁에 끼어드는 거 아니냐. 왜냐면 그 이전에 한국 전쟁 때 미국이 개입할 땐 명분이 있었어요. 왜냐면 그땐 진짜 저기 북한이 가만히 있는 우리를 침략을 한 거였거든요. 소련이 도와줘가지고. 그러니까 그건 명분이 있었는데 이 베트남 전쟁은 명분도 실리도 없는 전쟁에 미국이 이데올로기적인 그거에 빠져가지고 탁 들어간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 이런 미국의 사적 욕심이 개입된 전쟁에 대한민국이 도대체 왜 참전을 해야 되느냐? 실제로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서 다른 나라, 자기들 동맹국이 참전해 주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미국이 한국을 쪼르죠. 군대 좀 보내줘라. 근데 이제 한국 입장에서는 명분도 실리도 없는 전쟁에 한국 군대를 파견한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브라운 각서라는 각서 하나를 씁니다. 이거 지켜주면은 한국군 파견할게. 그래서 모든 비용은 누가 부담한다? 미국 정부가 부담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보내는 군대의 장비 한 대와 최신식 미군 무기로 다 무장시켜주고, 그리고 베트남 한국군을 위한 물자 용역은 한국에서 조달, 즉 한국 산업을, 한국에 있는 산업을 살려서 전쟁에 쓸 수 있게, 그리고 베트남의 각종 사업에 한국 기업인들 투입, 그리고 미국은 어쨌든 계속 차관과 원조, 그리고 한국의 탄약 생산을 늘리는데 필요한 자재 제공. 그때부터 우리나라의 군수 산업이 급성장하게 됩니다. 최근에 막 우리나라 자주포 이런 게 막 전 세계에 팔려나가잖아요. 그 시점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베트남 파병으로 대한민국은 경제 성장에 엄청난 전기를 맞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파병 비용을 지급을 했으니까 그에 따른 외화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거 아니에요. 당시 미국 달러를 쌓아놓는 거는 국부의 상징이었으니까. 수출 중심 경제. 드디어 이때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사업체들이 동남아시아로 진출을 하게 되면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물건이 외국으로 팔려가는 그 전기를 누리게 되고, 원래는 이제 막 공장에서 가발 같은 거 만들던 산업에서 중화학 건설 산업, 무기 만들고 건설, 막 베트남에 가서 건물 짓고 이런 산업이 발전할 수 있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뭐 현대건설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현대중공업, 포스코 막 이런 게 다 이제 어쨌든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고, 이런 걸 통해서 미국 문화가 여기 통로가 됐는데, 이제 그러면 이거를 생각해봐요. 실제로 어쨌든 이 베트남 전쟁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엄청 경제 성장에 한 단계 도약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그 유산 안에 살고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어요. 왜냐면 그때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과거를 맛있는 거 먹으면서 논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럼 과연 이건 어떻게 되냐? 한국은 미국에 일단 용병 취급을 받게 되고, 거기서 한국군이, 근데 이 전쟁에서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독 못 돼서가 아니라 사람이 죽고 죽는 이 전쟁터에서 군인이 민간인을 학살하는 건 최대한 피해야 하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베트남 민간인들이 한국군에 의해서 학살이 되기도 합니다. 박정희 시대를 바라보는 여러 가지 눈이 있는데, 첫 번째로 박정희 시대의 경제 성장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호의호식할 수 있게 해주는 결정적인 계기였기 때문에, 결코 폄하 일변도로 하는 것은 그럼 우리 제살 깎아먹을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박정희 시대의 경제 성장은 어쨌든 무고한 누군가의 피를 양분으로 삼은 성장이었다는 건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베트남 청전 용사분들께서 들으시면은 굉장히 섭섭하시겠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명분 없는 전쟁에 우리나라 군인이 가서 참전한 전쟁이니까. 실제로 어쨌든 중요한 이제 산업 발전의 전기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데, 자,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점점 산업이 발전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1968년쯤 돼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제2경제론이라는 또 재밌는 사상을 제시하게 되는데, 박정희 대통령 생각하기에 이때쯤 되면은 우리나라가 어떤 물질적인 발전은 어느 정도 성공을 한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번엔 뭘 주장을 하게 되냐면은 정신적인 분야의 성장에 따르지 못해 커다란 문제가 있다. 즉 외형적인 생산 수출 건설은 우리가 발전을 했지만 근대화와 산업화와 같은 그 정신적인 발전은 국민들이 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제2경제를 발전시켜야 된다라는 걸 대통령이 직접 말합니다. 근데 이 지금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신적으로 아직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난리 나겠죠. 지금 근데 국민들의 정신을, 하지만 이때는 이게 통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말하는 건 곧 바이블이었어요. 우리가 앞서 말했던 거는 어떤 물질적인 성장을 얘기했다면, 이제는 국가가 주도해서 국민의 정신을 개조하는 작업이 이 박정희 대통령 시기에 진행이 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저는 되게 박정희 정부를 바라보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게, 박정희 정부 군사 정권 때는 물질적 성장을 어떤 군인 정신으로 이뤄낸과 동시에 국가와 국민, 국가와 개인 사이의 그 연결고리가 지금 우리가 아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어져 있었다라는 것. 개인이 어떤 공적인 영역에서만 국가와 연결된 게 아니라 나의 생각, 나의 생활 방식, 나의 말 한마디 한마디, 이 모든 것이 다 어떤 국가에 맞춰가는, 사실 이런 거를 나쁜 말로
파시즘이라고 하죠. 그리고 히틀러, 무솔리니에서 보였던 파시즘의 모습이 이때 당시에 사실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진행되면 첫 번째로 국가가 국민들을 완벽하게 휘어잡기 위해서 주민등록법을 개정합니다. 그래서 태어난 아이가 주민등록을 하고 주민등록증을 나중에 발급받지 않으면 처벌받는 조항. 그리고 궁금한 게 캐나다에도 민증 같은 게 있나요? 있죠. 주정부가 네. 이게 그 주민등록을 하는 거라 가지고 국가가 하는 건 아니고 주마다 이렇게 관리를 하는 그런 그러니까 시스템. 그게 꼭 네. 있어야 되는 건가요, 사람인데? 있긴 있어야 되죠. 왜냐면 이게 이민자, 불법 이민자라든지 약간 그런 문제들 때문에라도 있긴 있어야 되죠. 저도 사실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외국에서의 민증과 우리나라에서의 민증은 조금 개념이 다르다고는 하더라고요. 이런 주민등록 자체가 국가의 개인에 대한 지배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고 그 다음에 국민교육 헌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희쌤 혹시 이거 외우고 계시나요? 여기서 원희쌤 세대까지는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외워야 되는, 외우고 시험도 봤다고요. 저는 모릅니다. 근데 이게 이 말이요 엄청 웃긴 말이에요. 지금 보면은 말은 멋있는데요. 자,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나의 탄생, 내가 태어난 정체성, 나의 살아갈 방향이 민족 중흥이에요. 내가 태어난 건 나의 자아 실현과 나의 개성의 실현이 아니라 이거는 곧 이걸 의미하죠. 너는 이 국가라는 거대한 기계의 하나의 톱니바퀴야. 무서운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몇십 년 전까지 원희쌤 세대까지는 외웠다니까요. 반공 민주 정신에 추출한 애국애족이 우리 삶의 길이며 우리의 삶의 길을 국가가 정해줘요. 자유세계 이상을 실현하는 기반이다. 그러니까 이 말이 너무 웃긴 말이죠. 국가가 개인의 인생의 방향과 정체성을 결정을 해줘. 근데 이게 박정희 시대 때 있었던, 그리고 우리 영준님께서 카톡으로도 얘기해 주셨지만 이순신 장군 동상이 이 즈음에 세워집니다. 왜 이순신 장군 동상을 광화문 내거리 제일 서울 시내에서 중요한데 딱 세워놨을까요? 하나의 상징성이죠. 심볼이죠. 뭐냐? 애국, 국가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는 영웅을 동상을 세워놓음으로써 모두가 이와 같이 살자라는, 이것도 파시즘의 잔재입니다. 사실 동상 이 동상 정치라는 게 있어요. 실제로 동상이란 거를 세워놓는 것을 통해서 굉장한 정치적 효과를 보는. 그래서 이 박정희 시대 때는 이러한 모습들이 있었다. 물적 성장과 국가의 정신적 지배, 국가의 통치권은 제가 쓴 말입니다. 인간의 물리적 영역을 넘어 정신적 영역에 이르게 되고, 자, 그리고 이건 제가 예전에 얘기했던 그 국민국가의 개념의 국민, 그렇게 국민이 탄생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그 시기가 박정희 시기였다 하는 거죠. 잠깐만 쉬었다 할까요? 네. 네.